여러분, 분양으로만 4조 원대를 벌어들였다고 알려진 건물의 상가가 지금 80%나 텅 비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해운대 LCT, 그 충격적인 근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01층, 411m,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건물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는 4조 원대의 수익을 챙겼다고 전해지고 약속했던 관광시설은 끝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돈이 어디서 났고 누가 책임을 졌는지 단서 하나하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운대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다 앞에 우뚝 솟은 거대한 3개의 타워, 그게 바로 LCT입니다. 가장 높은 동은 101층, 411m입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다음으로 높습니다. 국내에 100층을 넘는 건물은 단 2개뿐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건물입니다. 거기에 주거동 2개가 더 붙어 있습니다. 각각 85층입니다. 3개의 타워가 나란히 하늘을 찌릅니다. 보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멀리서 봐도 그 위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름값도 대단합니다. 5성급 호텔이 들어와 있습니다. 99층 꼭대기에는 전망대도 있습니다. 부산의 랜드마크. 누가 봐도 그렇게 부를 만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건물의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 옆도 닫혀 있습니다. 그 옆의 옆도 비어 있습니다. 불 꺼진 점포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복도. 마치 영업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신축 건물처럼 휑합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상가는 모두 267개입니다. 면적으로는 약 25,000평. 그런데 그중 실제로 영업하는 곳은 40곳 남짓입니다. 다시 말해 80% 이상이 텅 비어 있습니다. 10곳 중 8곳에 불이 꺼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게 분양됐던 건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유명한 LCT가 정작 1층은 유령 상가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임대료에 있습니다. 1층 바다가 보이는 점포의 임대료는 한 달에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입니다. 안쪽 점포도 평균 500만 원대입니다. 이 돈을 매달 감당하고 장사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점포 주인은 임대료를 쉽게 못 내립니다. 가격을 내리면 자기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 사이 비싼 점포는 계속 비어있고 주인은 대출이자만 꼬박꼬박 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에 갇힌 겁니다. 마치 철창 속에 갇힌 상가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99층에는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전망을 보려는 사람들로 늘 만석입니다. 줄을 서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1층 상가는 사람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위에서는 사람이 넘치는데 아래에서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같은 건물, 같은 주소인데 말입니다. 이 한 장면이 지금 LCT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황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상가단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름은 해운대 관광 리조트였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기는 관광단지로 기획됐던 겁니다. 전체 면적의 약 9%를 관광시설로 채우겠다는 약속까지 있었습니다. 워터파크가 들어오고 갤러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사철 몰려드는 곳, 그게 처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텅 빈 상가입니다. 약속했던 리조트는 어디로 갔고 그 화려한 관광시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양으로만 4조 원대를 벌어들였다고 알려진 건물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챙긴 건물이 어떻게 1층은 유령처럼 텅 비게 됐을까요? 돈은 분명히 누군가가 가져갔는데 약속은 사라지고 건물은 비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체 이 건물에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시작을 따라가 보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12년 전 어느 회의실에서 단 하루 만에 벌어진 결정이었습니다. 시간을 2007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LCT가 솟아있는 그 자리,
처음부터 민간 회사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나섰습니다. 공공기관입니다. 도시공사가 공공개발 사업으로 이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확보한 말하자면 공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공공이 매입한 부지가 민간 시행사에 팔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2009년 12월입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풀립니다. 첫째, 원래 막혀있던 높이 제한이 풀립니다. 못 짓게 막아둔 고도 제한이 사라진 겁니다. 둘째,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바다 앞 저층 관광지로 묶여있던 땅에 사람이 사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게임의 규칙이 단 하루 만에 바뀐 겁니다. 낮게 관광용으로만 쓰라던 땅이 회의 한 번에 초고층 주거단지를 올릴 수 있는 땅으로 둔갑했습니다. 땅의 가치가 그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도시계획 변경 아니냐? 도시는 늘 바뀌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규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혜택이 누구에게 갔느냐입니다. 공공이 사들였던 땅에서 규제가 풀려 치솟은 그 막대한 가치를 민간 시행사가 보스란히 가져갔습니다. 공공의 땅에서 시작된 이익이 민간의 주머니로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시작점은 따로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이영복 회장, 그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개발이 확정되기 전에 그 부지 안에 있던 건물들을 미리 사들였다는 겁니다. 헐값에 선매입한 거죠. 땅값이 오를 걸 미리 알고 사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개발이 시작되면 그 땅 주인은 보상금을 받습니다. 미리 헐값에 사뒀다가 보상금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사업자로 선정된 뒤 부지가 더 넓어지자 추가로 편입되는 땅까지 페이퍼 컴퍼니나 지인 이름으로 미리 사모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외국인 투자비자 승인, 헐값 부지 매입 알선까지 하나하나가 의혹이지만 이 의혹들을 늘어놓고 보면 묘하게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마치 한 사람을 위해 짜여진 특혜 패키지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공공이 산 땅이 민간으로 넘어갔고 회의 하루 만에 규제가 풀렸고 그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의혹 속에 부지가 헐값에 선매입됐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렇게 약속했던 관광시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도시가 110억을 회수한 바로 그 순간에 말이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원래 이름은 해운대 관광리조트였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 협약서에는 어떤 시설을 짓겠다는 약속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워터파크, 익사이팅 파크, 영화 체험박물관, 아트갤러리, 그리고 의료와 휴식을 결합한 메디컬 스파관까지. 이름만 들어도 그럴듯한 관광시설들이 줄지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약속한 관광시설 면적은 전체의 9.1%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워터파크 하나를 빼고는 사실상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물관도, 갤러리도, 메디컬 스파도 없습니다. 그 자리는 일반 상가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박물관이 들어설 자리에 병원과 편의점이 들어선 겁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안 지켰으니 누군가는 책임을 졌어야 합니다. 실제로 책임을 묻는 장치도 있었습니다. 협약을 안 지키면 받기로 한 위약금, 협약 이행 보증금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부산도시공사는 이 보증금 약 110억 원을 실제로 거둬들였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 시행사에게서 110억 원을 받아낸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도 공공이 제 역할을 했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도시가 110억 원을 회수하는 바로 그 순간 시행사가 관광시설을 지어야 할 의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위약금을 냈으니 이제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위약금을 물리면 그건 약속을 지키게 만들기 위한 압박이어야 합니다. 돈을 물려서라도 시설을 짓게 만드는 게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110억 원을 받는 순간 오히려 관광시설을 안 지어도 되는 면죄부가 됐습니다. 위약금이 처벌이 아니라 약속을 깨도 되는 허락이 된 겁니다. 돈을 회수했더니 강제할 번안이 사라졌고 관광지는 영영 사라졌습니다. 받은 쪽도 안 지은 쪽도 손해볼 게 없는 구조였습니다. 손해는 관광지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몫으로만 남았습니다. 관광시설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 무렵 상가의 운명을 가른 또 하나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건물의 상가에는 큰 손님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시행사는 신세계와 손을 잡고 스타필드 시티를 유치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통째로 들어오면 그 자체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약속도 깨졌습니다. 2020년 3월 시행사는 신세계에 주기로 한 면적을 계약의 6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게다가 임차인이 다시 세를 놓는 전대차마저 거부했습니다. 결국 신세계는 입점을 백지화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대형 쇼핑몰 한 곳에 통째로 넘기는 대신 시행사는 상가를 점포 하나하나 쪼개서 개별로 분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이 선택이 지금 우리가 본 80% 공실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통째로 한 회사가 관리하면 임대료도 입점 구성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수백 명으로 쪼개지면 누구도 임대료를 낮추지 못합니다. 빈 점포가 빈 채로 굳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도 워터파크는 짓긴 지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마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때 공매로 넘어갈 위기까지 몰렸다가 이도라는 회사가 82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다 지어지고도 무려 3년이 지난 2023년 7월에야 클럽디 오아시스라는 이름으로 뒤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약속한 관광시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시설 하나가 이렇게 한참을 돌아 겨우 개장한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관광지를 짓겠다는 약속은 위약금 110억 원과 맞바꿔 사라졌고 통째로 들어오기로 한 쇼핑몰은 면적이 깎이며 떠났습니다. 약속은 깨졌는데 깬 쪽은 멀쩡합니다. 자, 그럼 정작 이 건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들은 따로 있겠죠? 그 돈의 규모를 이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펜트하우스부터 보시죠. 맨 꼭대기에 자리 잡은 97평짜리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67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7,002만 원. 이게 2015년 당시 기준으로 북매에서 정식으로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그 전까지 가장 비쌌던 집을 단숨에 눌러버린 가격이었죠. 집 한 채 값이 평범한 사람이 평생 만져보기도 어려운 액수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1층부터 채워진 상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점포 하나당 분양가가 10억 원대에서 40억 원대를 오갔고 바다가 보이는 좋은 자리는 40억 원을 넘겼습니다. 앞서 보셨던 지금은 80%가 텅 비어있는 바로 그 상가들입니다. 이렇게 집도 상가도 최고가로 팔아치우면서 LCT 전체가 분양으로 거둔 수익은 4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4조라는 숫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액수가 아니라 업계와 언론에서 추정해온 규모라는 점은 분명히 짚어두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어디서 벌었는지를 다시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이 땅은 원래 공공이 개발한 땅이었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공공의 이름으로 사들여 개발한 부지였죠. 그렇다면 그 땅에서 생긴 막대한 이익 가운데 일부는 당연히 공공으로 다시 돌아왔어야 합니다. 공공의 땅으로 번 돈을 사회로 돌려받는 것, 이걸 공익환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회로 돌아온 게 얼마였을까요? 사실상 0원이었습니다. 공공이 차려준 밥상에서 4조 원대를 걷어가는 동안 정작 그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온 몫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허탈한데 이야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입주민들이 드나들 진입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까는 데에는 또 우리가 낸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민간은 땅에서 4조를 챙기고 그 단지로 들어가는 길은 세금으로 닦아준 셈이죠. 공공의 땅으로 차린 밥상에서 숟가락은 민간이 들었고 설거지는 세금이 한 겁니다. 이중으로 손해를 본 쪽은 결국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쪽에는 4조 원대의 분양 수익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80%가 텅 빈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공으로 돌아온 환수액 0원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세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 건물이 누구를 위해 지어졌는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승자와 패자도 이미 갈렸습니다. 이 건물의 아파트는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71억 원을 넘기며 부산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올라섰습니다. 부산 1위, 명실상부한 승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안에서도 숙박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사실은 집처럼 쓰이던 레지던스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똑같은 건물, 똑같은 바다 전망인데 한쪽은 부산 최고가로 치솟고 다른 한쪽은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같은 주소를 쓰는 두 집의 운명이 이렇게 갈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사조를 벌어가고 공공의 몫은 0원이고 세금까지 들어갔는데 그동안 그 건물에 노후를 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561실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합니다.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니 원래는 호텔처럼 잠깐 묵었다 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여기서 집처럼 사는 건 불법입니다. 문제는 이 561실 가운데 약 70%가 실제로는 사람이 들어가 사는 집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분양받은 분들 상당수가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건물 안에서 운명이 갈렸습니다. 아파트로 분양받은 사람은 자산 가치를 지켰습니다. 앞서 보셨듯 이 건물 아파트는 2025년 부산에서 공시가격 1위에 올랐을 만큼 값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바로 그 옆, 같은 하늘을 이고 있는 생숙은 가격이 무너졌습니다. 전해지는 한 경매 사례를 보면 한때 39억 원에 거래되던 매물이 13억 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려 66%가 증발한 겁니다. 같은 건물, 같은 전망인데 누구는 자산을 지키고 누구는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상가는 더 가혹했습니다. 알려진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50대의 한 분이 9억 5천만 원짜리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그중 7억 원을 대출로 메웠습니다. 분양가의 약 74%를 빚으로 채운 겁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 300만 원 안팎. 어지간한 직장인 한 달 월급이 고스란히 이자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듯 그 상가는 80%가 텅 빈 유령 상가입니다.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고 월세는 한 푼도 안 들어오는데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 벌어진 일만은 아닙니다. 분양가의 70%가 넘는 돈을 빚으로 끌어와 부동산에 거는 건 그 자체로 대단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임대만 잘 맞춰지면 큰 돈을 번다는 말에 끌렸겠지만 반대로 한 칸만 비어도 빚의 무게가 그대로 어깨를 짓누릅니다. 누군가에겐 황금알이었지만 누군가에겐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려한 숫자 뒤에 숨은 빚의 무게를 부디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약속은 사라지고 사조가 빠져나가고 평범한 사람들은 노후를 잃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을 졌겠지 하실 겁니다. 비리 의혹이 그렇게 컸으니 누구 하나는 처벌받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른바 LCT 게이트라 불린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은 시행사의 실소유주가 정치권과 관청의 힘있는 인사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공을 들였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밝혀냈습니다. 평소에 살뜰히 관계를 관리하는 식의 로비, 그러니까 골프적 대나 명절 선물, 향응 같은 정황은 어느 정도 규명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핵심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공의 땅에 초고층 주거단지를 세울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 그 인허가 과정에 청탁이 있었는지, 사업에 들어간 막대한 자금에 부정한 대출이 있었는지, 바로 그 알맹이는 끝까지 규명되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실상 유야무야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 책임졌느냐? 답은 허탈할 만큼 간단합니다. 사실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관광시설은 사라졌고 환수된 공공의 이익은 0원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은 빚더미에 앉았는데
정작 이 모든 구조를 설계한 핵심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LCT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줄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분명히 바다 앞 사계절 관광 리조트였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개발한 땅에서 규제는 하루 만에 풀렸고 약속했던 워터파크와 갤러리, 박물관은 끝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4조 원대로 알려진 분양 수익을 챙겼지만 공공으로 환수된 개발 이익은 사실상 0원이었고 오히려 진입로 같은 기반 시설에는 우리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에 노후를 건 평범한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렸고 정작 이 모든 걸 설계한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LCT는 끝이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축소판일 뿐이라는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약 11만 호실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불법이거나 미신고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용도를 바로잡지 않은 이 건물들에 매년 벌금 성격의 이행 강제금이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통째로 묶어 팔지 않고 잘게 쪼개 개별 분양한 상가가 텅 비어버리는 일도, 과잉으로 지어 올린 건물이 유령 건물이 되는 일도 사실 어디서든 똑같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남의 나라,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지나다니는 길목 어딘가에 화려하게 올라갔다가 속은 텅 비어가는 건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작 가장 두려운 건 4조라는 숫자도 80%라는 공실률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놓고 해먹어도 아무 탈이 없는 그 구조 자체가 여전히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기에 이 일은 또 어딘가에서 똑같이 되풀이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동네에도 이렇게 텅 비어가는 건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작은 제보 하나가 다음 피해를 막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추적해 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수 밤바다. 그 노래 한 소절이면 누구나 한 번쯤 떠나고 싶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낭만의 도시를 떠받치던 두 개의 기둥이 지금 같은 시기에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던 관광도시였고 다른 한쪽은 우리나라 수출 2위를 책임지던 거대한 석유화학 산업단지였습니다. 도시 하나를 떠받치던 심장이 두 개나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2026년 이 두 개의 심장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점에 멈춰섰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불경기 탓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끝까지 보시면 따로 떨어진 줄 알았던 이 두 개의 붕괴가 사실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 있었다는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남의 도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한때 여수는 모두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밤바다 노래 한 소절이면 충분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떠나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연인의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 그 야경을 보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여수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시작은 2012년이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시선이 이 작은 항구 도시로 쏠렸습니다. 그해 여수를 찾은 관광객은 1,524만 명, 도시가 감당하기 벅찰 만큼 사람이 몰렸습니다. 인구 30만이 안 되는 도시가 1년에 1,500만 명을 맞았습니다. 박람회의 열기는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는 해상 케이블카가 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풍경은 곧 여수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해 관광객은 1,358만 명, 이후 여수는 5년 연속으로 한 해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쯤 되면 도시 전체가 들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광은 여수를 먹여 살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식당도, 숙소도, 카페도 끝없이 들어섰습니다. 골목마다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여수에 가게 하나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모두가 밤바다는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 도시의 살림이 통째로 얹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위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신호는 가장 정직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여수 관광 만족도가 3년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줄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녀온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식어갔습니다. 한 번 다녀온 사람이 다시 오지 않았고 다시 오지 않은 사람의 입소문이 또 다른 발길을 돌려세웠습니다. 가게 수는 늘었지만 손님의 기대는 거꾸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지탱하던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이었습니다. 한 식당에서 혼자 온 손님이 면박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손님을 가려받는다는 인상이 남았습니다.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 불씨는 곧 번졌습니다. 8월 초 한 호텔 객실의 수건에 걸레라는 글씨가 적힌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깨끗할 거라 믿고 몸을 맡긴 손님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불쾌함이 수십만 명의 의심으로 번지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교동의 한 이름난 장어식당이 손님이 남긴 반찬을 다시 내놓다 적발됐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었습니다. 영업정지 15일에 형사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작은 사고로 넘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씁쓸한 장면이 겹칩니다. 사실 여수시는 그 직전에 자정결의에 나선 참이었습니다. 컨설을 되찾겠다며 42개 반, 84명이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도시 전체가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한 직후였습니다. 그 노력이 무색하게, 점검이 끝나기 무섭게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결의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한 가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건 식당 하나가 아니라 여수라는 이름 전체였습니다. 한 번 깨진 믿음은 도시 전체로 번졌습니다. 잘하는 가게까지 같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장사하던 사람들이 억울한 눈총을 함께 맞았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1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수가 바로 그 한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그 변화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코로나가 휩쓸고 간 2020년, 관광객은 872만 명으로 주저앉았습니다. 2021년에는 977만 명, 그리고 2022년 1033만 명으로 3년 만에 겨우 1000만 선을 되찾았습니다. 겉으로는 회복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숫자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돌아와도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실망한 손님은 종처럼 지갑을 다시 열지 않는 법입니다. 그 마음의 빈자리에 한마디가 들어찼습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다른 데 가지. 처음엔 농담 같던 말이 점점 진심이 되어갔습니다. 같은 값이면 더 멀리, 더 깨끗한 곳으로 떠나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여수를 향하던 발길이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떠받치던 첫 번째 기둥, 관광이 안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여수가 가진 문제의 절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여수의 위기를 그저 바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심장이 소리 없이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여수의 진짜 심장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돌아가기 시작한 거대한 석유화학 단지. 수출액으로 따지면 전국 북가산업단지 가운데 당당히 2위입니다. 1위 울산을 빼면 여수가 가장 큽니다. 이 공장들이 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여수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96%가 이 산단에서 나옵니다. 산단 생산량의 98%가 석유화학입니다. 도시 하나가 공장 하나에 거의 전부를 걸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공장을 얼마나 돌리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을 가동률이라고 합니다. 낮을수록 일감이 줄고 이익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여수 산단의 가동률은 2021년만 해도 약 87%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78.5%, 2025년에는 77%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60%대로 더 떨어졌습니다. 공장 10개 중 4개가 멈춰선 셈입니다. 멈춤은 도미노처럼 번졌습니다. 2024년 5월 LG화학의 한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롯데케미칼 2공장의 일부 공정이 섰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산단의 핵심인 여천 NCC마저 임시로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왜 공장을 그냥 멈추는 걸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돌릴수록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두는 것보다 차라리 끄는 게 더 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손해의 규모는 상상을 넘어섭니다. 여천 NCC는 2022년 한 해에만 3,867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2023년에도 2,388억 원을 잃었습니다. 2021년 말부터 무려 18개 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쌓인 손실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산단의 주요 5개사는 2023년 모두 결손을 내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습니다. 여천 NCC는 벼랑 끝에서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로부터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수혈받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멀쩡하던 공장들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범인은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전 세계가 너무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팔수록 손해가 나는 상태가 됐습니다. 중국이 값싼 제품을 쏟아내자 여수 공장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새 공사 발주는 2025년 3월까지 1년 만에 약 80%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0일 결정타가 떨어졌습니다. 여천 NCC와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정부에 사업재편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적자 공장을 닫고 기업끼리 합쳐 몸집을 줄이는 구조조정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여천 NCC의 2공장과 3공장은 문을 닫습니다. 남은 1공장은 롯데케미칼 여수공장과 합쳐 하나의 회사로 다시 태어납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여천 NCC가 한 해 만들던 에틸렌은 228만 톤이었습니다. 에틸렌은 플라스틱과 합성섬유, 포장재를 만드는 산업의 쌀입니다. 그 생산량이 약 90만 톤으로 쪼그라듭니다. 절반도 넘게 사라지는 겁니다. 더 뼈아픈 건 그 부담이 여수에 쏠렸다는 점입니다. 전국에서 줄이기로 한 에틸렌 감산량의 약 60%가 여수 한 곳에 집중됐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나눠질 짐을 여수가 절반 넘게 떠안은 셈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그 공장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산단에 떠받치던 플랜트 노동자는 2024년 9월 8,783명에서 2025년 1월 1,780명으로 줄었습니다. 넉 달 만에 약 80%가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정규직도 437명이 줄었습니다. 수만 명이 오가던 거대한 심장이 이렇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 멈추자 도시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멈춘다는 건 단순히 굴뚝의 연기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장에 기대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거리였습니다. 여수 산단 바로 곁 무선지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곳엔 산단 노동자들이 퇴근길에 들르던 가게가 700곳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고깃집, 술집, 식당, 원룸, 공장이 돌아가는 한 손님이 끊길 일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멈추자 그 풍경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회식이 사라졌습니다. 플랜트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가 8,000명 넘게 있었는데 그 수가 1년 만에 2,00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열의 8이 짐을 싸서 도시를 떠난 겁니다. 손님이 사라진 자리엔 빈 가게가 남았습니다. 한 협력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현지 취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력의 3분의 2가 떠났다고. 어떤 상가는 건물 한 채가 통째로 기었고 원룸은 지금 당장 들어와 살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처음엔 산단 곁 동네만의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도시의 가장 화려한 곳까지 번졌습니다. 여수의 강남이라 불리던 웅천동 신도심입니다. 2022년 문을 연 한 대형 단지엔 오피스텔과 상가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층, 한때 사람들로 북적일 거라 기대했던 상가 거리가 텅 비어갔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령 상가가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건너편에 새 생활형 숙박시설이 또 한 채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빈 가게가 넘치는 동네에 새 가게가 다시 쏟아질 예정인 겁니다. 이게 한두 군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숫자가 말해줍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2024년 1분기
여수 상가 공실률을 보겠습니다. 원도심의 중대형 상가는 10곳 중 거의 3곳이 비어 있었습니다. 공실률 27.7%,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학동의 한 집합상가는 더 심했습니다. 10곳 중 4곳이 비었습니다. 가게 절반에 불이 꺼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빈 가게들을 그저 안 팔린 부동산으로만 봐선 안 됩니다. 그 상가 한 칸 한 칸에는 누군가의 인생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모은 돈, 퇴직금,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까지 보태서 오션뷰 수익형 상가라는 말을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달 임대료가 또박또박 들어와 노후를 받쳐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사라지자 임대료는커녕 관리비만 빠져나가는 적자형 상가가 됐습니다. 공실은 단순히 빈 가게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무너진 노후입니다. 도시의 곳간도 함께 비어갔습니다. 도시가 살림을 꾸리는 돈, 그러니까 세금이 한 해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여수시가 거둔 지방소득세는 2022년 2,195억 원에서 이듬해 1,17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겁니다. 기업이 내는 세금만 따로 떼어보면 더 가팔랐습니다. 1,502억 원에서 551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산단의 대표 기업 5곳은 모두 적자를 내 한 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시가 쓸 돈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도로를 고치고 학교를 짓고 어려운 이웃을 돕던 그 돈이 말입니다. 거리가 비고 곳간이 비자 마지막엔 사람이 떠났습니다. 2024년 7월 여수 인구가 27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수를 빠져나간 청년이 3만 8천 명에 가깝습니다. 전남의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일자리가 흔들리니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떠나니 도시가 늙어가는 악순환입니다. 결국 여수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정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망하기 전에 정부가 미리 손을 써야 하는 위기의 도시, 그 첫 번째 이름이 여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그림이 또렷합니다. 공장이 식자거리가 비었고, 거리가 비자 곳간이 비었고, 곳간이 비자 사람이 떠났습니다. 한 장의 도미노가 다음 장을 쓰러뜨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가장 이상한 점이 하나 남습니다. 관광과 공장은 전혀 다른 산업입니다. 손님을 맞는 일과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일은 닮은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왜 하필 같은 시기에 나란히 무너졌을까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절묘합니다. 지금부터 따로인 줄로만 알았던 두 붕괴를 잇는 숨겨진 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관광도, 산단도 사실은 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바로 단일 의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여수에는 2개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관광이고 하나는 석유화학이었습니다. 두 다리로 든든하게 서 있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두 다리는 같은 외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산단이 든든하니 도시는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은 질을 키우는 대신 양만 늘렸습니다. 객실을 늘리고 상가를 늘렸습니다. 손님을 어떻게 대접할지는 뒷전이었습니다. 반대로 관광객이 몰리니 또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흔들리는 신호를 외면했습니다. 두 기둥이 서로의 위기를 가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멀쩡해 보이는 착시였습니다. 산단을 믿고 관광을 부풀렸고 관광을 믿고 산단을 외면했고 결국 둘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2개의 충격이 같은 시점에 도착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중국의 공급 과잉이 공장을 덮쳤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엔저로 사람들의 발길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가려져 있던 두 약점이 동시에 드러났고 도시는 한꺼번에 주저앉았습니다. 관광 붕괴가 바가지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312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같은 기간 제주를 찾은 내국인은 1년 전보다 15.3% 줄었습니다. 여수 갈 돈이면 일본 간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통계로 찍혀 나온 현실이었습니다.
여수의 관광이 무너진 건 불친절 몇 건 때문이 아니라 굳이 여기 올 이유를 만들지 못한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여수만의 불운일까요? 아닙니다. 전남 동부권의 주요 도심 상가 공실률은 이미 30%를 넘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상가는 37%가 비어 있습니다. 단일 산업에 기댄 도시들이 나란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업으로 호황을 누린다는 거제조차 실적은 좋은데 지역 경제는 10년째 제자리입니다. 하나의 모든 걸 건 도시는 잘 될 때조차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이건 남의 도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세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동산입니다. 오션뷰, 수익형이라는 말로 팔린 상가가 어떻게 적자 덩어리가 됐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단 하나의 호재에 기댄 분양은 그 호재가 사라지는 순간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걸려는 그 한 채는 무엇에 기대고 있습니까? 둘째, 여러분의 직업과 산업입니다. 중국의 공급 과잉에 흔들리는 건 석유화학만이 아닙니다. 철강을 비롯한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같은 추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의 공장이 멈춘 그 원리가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문 앞에도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의 동네 상권과 여행입니다. 사람들이 더 싸고 매력적인 곳으로 떠나면 우리 동네 가게도 여수의 무선지구처럼 비어갑니다. 분산되지 않은 모든 것은 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한 줄기 빛도 있습니다. 2026년 9월 여수에서 세계섬 박람회가 열립니다. 분명 반등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행사 하나가 도시의 체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축제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축제 하나로 다 해결된다는 믿음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단 하나에 기댄 도시는 그 하나가 흔들리면 전부를 잃습니다. 여수가 그랬습니다. 단 하나에 기댄 도시는 그 하나가 흔들리면 전부를 잃습니다. 그리고 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하나에 기댄 삶도 그 하나가 흔들리면 전부를 잃습니다. 여수의 두 기둥은 따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일 의존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같은 시점에 함께 무너졌습니다. 여수의 위기는 바가지나 불경기 같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여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의 호재에 기댄 부동산, 단 하나의 산업에 기댄 도시, 단 하나의 회사에 기댄 일자리, 흩어놓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업 재편도, 섬 박람회도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단 하나, 기대는 곳을 여러 개로 늘리는 구조 전환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심장은 몇 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떠받치는 기둥은 몇 개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한 번쯤 생각해볼 계기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도시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